분명히 건강검진은 정상이라고 나왔었는데 석 달 후 콩팥 절반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한 문장. 안타깝게도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67세 김성민 어르신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일입니다. 이분은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사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시고 세수하시고 바로 따끈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죠. 가끔 무릎이 아프면 약국에서 산 소염 진통제 한 알 드시고 바로 산책 나가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김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선생님,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50%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성인 7명에서 8명 중 1명은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건 그중 90%가 본인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콩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몸이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김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곤한 것도 나이 탓이려니 가끔 얼굴이 붓는 것도 전날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김 어르신의 아침 습관 중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커피? 된장찌개? 진통제? 아니면 전부? 머릿속으로 한번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못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멋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4가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평생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김 어르신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콩팥 기능을 잘 유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 어르신이 수십 년간 반복했던 아침 습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콩팥을 망가뜨렸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 가지고 계신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습관, 공복에 진통제부터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무릎이 쑤시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약국에서 산 소염 진통제를 드셨어요. 이부프로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흔한 진통제였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속이 좀 쓰리긴 했지만 빨리 효과를 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우리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차단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특히 탈수 상태나 신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급성 신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 중 35%에서 비정상적인 신장 수치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습관,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세수하시고 신문 보시고 그 다음에야 커피나 물을 드셨어요. 밤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호흡하고 땀 흘리면서 수분을 계속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혈액이 농축돼 있고 콩팥 혈류량도 줄어든 상태예요. 이런 탈수 상태에서 콩팥은 수분을 아끼려고 소변을 최대한 고농축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칼슘이나 요산 같은 성분들이 뭉쳐서 결석이 생길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거죠. 콩팥 결석 환자의 상당수가 아침 수분 섭취가 부족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짠 국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김 어르신의 아침 식탁에는 항상 된장찌개나 김치찌개가 올라왔어요. 국물까지 싹싹 드셨죠. 우리 어르신들
국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1500mg에서 20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아침 한 끼에 거의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짠 음식이 왜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짠맛을 희석시키려고 물을 더 많이 혈관 속에 가둬둡니다. 여러분, 고무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랑 꽉 차 있을 때랑 어느 쪽이 압력이 더 셀까요? 당연히 물이 가득 찰 때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트륨 때문에 혈관에 물이 가득 차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요.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럼 이 고혈압이 콩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콩팥에는 200만 개의 미세한 필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필터는 아주 얇은 망사처럼 섬세합니다. 여기에 높은 혈압이 계속 가해지면 망사에 구멍이 나고 찢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아도 매일 아침마다 강한 압력을 받으면 결국 필터가 망가지는 겁니다. 네 번째 습관, 가공식품으로 간편하게 때우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바쁜 아침에는 햄이나 소시지를 구워서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도 좋잖아요.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드시는 메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은 독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인산염입니다. 햄, 소시지, 핫도그 같은 가공식품에는 보존과 맛을 위해서 인공인산염을 첨가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우리 몸의 40%에서 60% 정도만 흡수되는데 이런 인공인산염은 무려 90%에서 100%까지 흡수됩니다. 콩팥은 이 과도한 인을 배출하느라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인을 제대로 배출 못해서 혈중인 수치가 올라가고 이게 또 콩팥을 더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김 어르신은 이 4가지 습관을 30년 넘게 반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콩팥에 상처를 내셨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에서야 발견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진통제든 짠 음식이든 저녁에 먹으면 괜찮고 아침에만 위험한 건가요? 김 어르신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침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밤사이 8시간 금식 후의 신체 상태입니다. 우리가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무려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호흡하고 땀 흘리면서 계속 수분을 잃어요.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혈액이 걸쭉하게 농축돼 있습니다. 마치 물을 적게 넣고 된장찌개를 끓인 것처럼요. 혈액이 농축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콩팥은 1분에 1리터 정도의 혈액을 처리하는 기관인데 혈류량이 부족하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진통제를 먹으면 혈관 보호 물질까지 차단되니까 콩팥이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아침은 코르티솔 호르몬이 최고치를 찍는 시간대입니다. 코르티솔이 뭐냐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몸을 깨우고 활동 준비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보통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게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혈압을 더 높이고 이미 긴장 상태인 콩팥 혈관에 압력이 가중되는 겁니다. 마치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을 더 세게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 이유, 콩팥의 필터 손상 기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양쪽을 합쳐서 200만 개나 들어있어요. 이 필터는 혈액에서 노폐물은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는 고혈압에 아주 취약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필터를 구성하는 세포막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서 원래는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단백뇨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이라 눈에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가 점점 더 망가지고 결국 거품료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김 어르신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소변에 거품이 좀 있긴 했대요. 그런데 그냥 세제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게 이미 필터가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였던 건데 말이죠. 네 번째 이유, 침묵의 장기라는 콩팥의 특성입니다. 콩팥은 EGFR이라는 수치로 기능을 측정하는데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콩팥이 워낙 여유분이 많은 장기라서 절반만 남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계속 나쁜 습관을 반복하고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거예요. 김 어르신이 바로 그런 케이스셨습니다. EGFR이 48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발견됐거든요. 한 달만 늦게 발견했어도 투석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갈 뻔했다고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콩팥도 간처럼 재생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만성 콩팥병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손상입니다. 한번 망가진 필터는 다시 복구되지 않아요. 가끔 뉴스에서 콩팥 기능이 20%에서 65%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만성이 아니라 급성 신손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급성은 탈수나 약물 같은 일시적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라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만성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능을 유지하고 악화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김 어르신이 담당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봤답니다. 선생님, 그럼 제 콩팥은 다시 좋아질 수 없나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생 투석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콩팥은 회복은 안 되지만 유지는 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아침 습관에 있는 거예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위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거죠? 김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하셔서 효과 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검사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증상이 없어도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3가지 검사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소변 미세알부민뇨 검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혈액 검사로는 아직 정상으로 나와도 소변에서 미세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걸 잡아낼 수 있거든요. 필터의 초기 손상을 가장 빠르게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혈액 크레아티닌 검사입니다. 이 수치로 EGFR이라는 콩팥 기능 점수를 계산해요. 90 이상이면 정상, 60 미만이면 주의, 30 미만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장 초음파입니다. 콩팥의 모양이 정상인지, 혹시 물혹이나 다른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건 매년 할 필요는 없고 한 번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김 어르신도 이 3가지 검사를 다 받으셨고 그래서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습관을 바꿔보겠습니다. 4가지만 기억하세요. 습관 교체 첫 번째, 눈 뜨자마자 물부터 마십니다. 세수하기 전에, 신문 보기 전에, 커피 마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1컵, 200ml를 먼저 드세요.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콩팥이 일하기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침대 옆 탁재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신대요. 눈 뜨면 바로 마실 수 있게요. 습관 교체 두 번째,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꼭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 가능하면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건 콩팥 부담이 훨씬 적어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시면 담당 선생님께 이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쭈어 보세요. 김 어르신도 약을 바꾸셨고 식후에만 드십니다. 습관 교체 세 번째, 아침은 저염식으로 바꿉니다. 찌개 국물 대신 맑은 된장국이나 미역국으로 바꾸시고 국물은 반만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이 30%는 줄어듭니다. 햄이나 소시지 대신 계란찜이나 두부 한 모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김 어르신은 이제 아침에 계란찜에 채소 구이, 그리고 김 몇 장 드신답니다. 처음에는 싱거워서 힘들었는데 2주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대요. 습관 교체 네 번째, 커피는 식후로 미루세요. 공복 커피가 나쁜 건 아니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식사 후에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음식이 위장에 있으면 카페인 흡수도 천천히 되고 혈압 변화도 완만해지거든요. 김어르신도 이제 아침 먹고 30분 뒤에 커피 한 잔 드십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아침 30분 루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6시 기상하자마자 물 한 컵, 6시 10분 세수하고 가벼운 스트레칭, 6시 20분 저염 아침 식사, 6시 50분 식후 커피 한 잔, 끝입니다. 김 어르신이 이렇게 바꾸신 지 3개월 됐어요. 그랬더니 얼굴 붓는 게 사라졌고 혈압도 140에서 125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EGFR 수치는 48에서 52로 올라갔어요. 4포인트 올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만성 콩팥병은 보통 떨어지기만 하는데 유지하는 것도 성공이거든요. 올라갔다는 건 콩팥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안정됐다는 뜻입니다. 김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진 않았다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면 몸이 적응하고 한 달 지나면 오히려 전보다 더 개운하다고 느끼신대요. 지금은 투석 걱정 없이 손주들 얼굴 보면서 행복하게 사신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거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복 진통제, 물 안 마시기, 짠 국물, 가공식품. 이 4가지가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둘째, 아침은 탈수와 코르티솔로 콩팥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눈 뜨면 물 한 컵, 진통제는 식후, 저염 식사, 커피는 나중에, 이것만 바꿔도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지키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 어르신, 지금 6개월째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병원 가서 검사 받으셨는데 EGFR이 53으로 또 올라갔대요.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정도면 투석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관리하세요. 김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콩팥을 망가뜨렸는데 고작 몇 달 노력으로 이렇게 회복될 줄 몰랐다고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지만 망가지기 전에 지키면 평생 여러분 곁을 지켜줍니다. 하루에 180리터씩 혈액을 정화하면서 말이죠. 김 어르신은 요즘 손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할아버지가 건강해야 너희 결혼식도 보고 증손주 얼굴도 보지. 그러려면 콩팥 잘 지켜야 한다고요. 손주들이 아침마다 물 챙겨 드리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의 아침 습관 때문에 콩팥 걱정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40세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은 콩팥 검사 꼭 받으세요. 소변 검사 5분, 혈액 검사 5분이면 끝입니다.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컵 마시는 것, 짠 음식 조금 덜 먹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콩팥 건강하게 지키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검버섯과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없애고 싶지만 피부과 시술은 비용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점점 더 신경 쓰이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피부와 비교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는 나를 위해 좀 가꾸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은 맞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천연 재료만으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피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싼 피부과 시술을 대체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 검버섯과 기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천연팩 2가지, 그리고 주름 완화에 효과적인 특별팩까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거울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에 미소 짓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검버섯과 기미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버섯은 의학 용어로 지루각화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씨앗이 햇볕을 받으면 싹이 트고 자라나듯이 피부도 수십 년간 햇볕에 노출되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젊을 때는 햇볕 손상을 받아도 빠르게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 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탈락하지 못하고 피부 표면에 층층이 쌓이면서 굳어진 상태가 바로 검버섯입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 세포들이 과도한 자외선을 받으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증식된 세포들이 한 부위에 축적되어 덩어리를 형성하고 여기에 멜라닌 색소까지 침착되면서 갈색이나 검은색의 검버섯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검버섯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기보다는 누적된 자외선 노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버섯의 외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계가 명확하고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표면이 약간 융기되어 있어서 만졌을 때 울퉁불퉁한 질감이 느껴집니다. 색상은 초기에는 연한 갈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 심한 경우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진해지기도 합니다. 주로 60대 이후에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자외선 노출이 많은 얼굴과 손 등 가슴 부위에 주로 나타납니다. 노인성 반점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검버섯이 보이는 부위뿐 아니라 두피에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탈모가 진행된 경우 두피를 만져보면 작은 돌기들이 만져지는데 이 중 일부가 검버섯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기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미는 검버섯과는 전혀 다른 피부 변화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멜라스마라고 하며 호르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임신 중이나 폐경기에 갑자기 얼굴에 불규칙한 색소 침착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미입니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시기에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의 가장 큰 차이는 경계의 명확성입니다. 기미는 경계가 흐릿하고 번진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도 연한 갈색에서 진한 갈색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검버섯과 달리 피부 표면이 평평합니다. 발생 부위는 주로 광대뼈 주변이며 이마와 위십술 위쪽에도 자주 생깁니다. 특징적으로 얼굴 양쪽에 대칭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 발생에는 호르몬뿐 아니라 자외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변화로 민감해진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생성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기미가 더욱 진해집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같은 생활 패턴도 기미를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주목할 점은 기미가 계절적 변화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색이 진해지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옅어지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겨울에 괜찮아 보였던 기미가 여름이 되면 갑자기 짙어져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검버섯과 기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겁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이 점점 커지고
개수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시간이 흐를수록 크기가 커지고 개수가 증가하며 색도 진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부 재생 능력은 나이와 함께 감소하는 반면 자외선 노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검버섯은 점점 두꺼워지고 새로운 부위에도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전문의를 찾아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관찰되면 반드시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짧은 기간 내에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형태가 비대칭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둘째, 색상이 빠르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더 어두운 색으로 변하거나 여러 색상이 혼합되어 나타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려움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검버섯은 일반적으로 무증상이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변화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출혈이나 짓무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 신호이므로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검버섯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피부암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같은 질환이 초기에 검버섯과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탈모가 있는 경우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두피와 이마 상단 부위에는 광성악화증이라는 전암 병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햇빛 노출로 피부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한 상태로 방치하면 피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거칠고 작은 각질처럼 보이며 만지면 까칠한 딱지 같은 질감이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 감소하면 두피가 계속 햇빛에 노출되므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모자나 양산 사용이 권장되며 두피에 이상한 돌기나 각질이 생기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검버섯은 양성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변화가 있을 때는 전문의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안심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조기 발견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팩을 소개하기 전에 중요한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식초로 검버섯을 제거하거나 베이킹소다로 기미를 없앤다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조 방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방법을 시도했다가 화상과 염증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강산성 물질입니다. pH가 2에서 3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정상 피부의 pH는 약 5.5인데 pH 2의 식초를 직접 바르면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반대로 강알칼리성입니다. pH가 9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건 역시 피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물로 희석해도 정확한 농도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중화되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화 반응 과정에서 오히려 더 자극적인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식초와 베이킹소다 팩을 한번 사용한 후 얼굴 전체에 심한 부종과 수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지금도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남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원래 있던 기미보다 그 색소 침착이 더 진하고 넓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제거하려던 검버섯 대신 더 큰 흉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피부는 개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검버섯과 기미 치료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검버섯은 주로 냉동치료나 레이저 시술로 제거합니다. 냉동치료는 저온으로 병변을 얼려 제거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치료 후 일시적인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더욱 정밀하며 흉터 발생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 한 번의 시술로 완전히 제거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미는 치료가 더 까다롭습니다. 레이저나 화학 박피술 등의 방법이 있지만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어 재발률이 높습니다. 병원 치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시술을 받아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거나 피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곧 재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들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병원 치료가 이미 생긴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가정에서 하는 관리는 악화를 방지하고 기존 병변을 서서히 개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팩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영방송 건강 프로그램에도 자주 소개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천연팩은 들기름팩입니다. 들기름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요즘은 매일 한 숟가락씩 섭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이 피부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먼저 들기름의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체내에서 자체 생성이 불가능해 반드시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에 주는 효능을 설명하면 첫째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한겸 효과가 있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영양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밀가루는 팩의 점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각질 제거 효과도 있습니다. 미세한 입자가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꿀은 만능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 보습제이면서 동시에 항균 작용도 합니다. 꿀에 함유된 효소들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멜라닌 색소 분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효과를 더욱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가루 대신 율무가루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율무가루는 밤 껍질을 건조하여 가루로 만든 것으로 미백과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무가루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걀 노른자 1개에 들기름 1큰술을 넣고 잘 섞습니다. 여기에 꿀 1큰술을 넣고 다시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나 율무가루 1큰술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줍니다.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눈과 입 주변을 피해 골고루 발라줍니다. 얇은 거즈를 대고 그 위에 발라도 좋고 직접 발라도 괜찮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둔 다음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마무리해서 모공을 수축시키면 더 좋습니다. 일반 팩을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이 들기름 팩을 추가로 발라도 좋습니다. 영양 공급이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름 개선에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들기름의 보습 성분이 주름 사이사이까지 침투하여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천연팩은 들깨가루 팩입니다. 들기름 팩도 좋지만 들깨가루 팩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들깨가루의 가장 큰 장점은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들깨가루 자체가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어 피부에 쌓인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도 자극은 적습니다. 들깨에도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그리고 각종 미네랄까지 다양하게 들어있어 피부 영양 공급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들깨에 들어있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김이나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들깨가루 팩의 재료는 들깨가루 1큰술, 꿀 1큰술, 요구르트 1큰술입니다. 요구르트는 놀라운 재료입니다. 요구르트에는 젖산이 들어있는데 이 젖산이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화학 박피술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지만 훨씬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젖산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게 돕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이 한 단계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대신 우유를 사용해도 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도 사용 가능합니다. 오히려 유통기한이 지날수록 젖산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있다면 버리지 마십시오. 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냉장 보관했던 것이어야 하고 1달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냄새나 상태가 이상하지 않으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우유에도 젖산이 들어있고 단백질까지 풍부해서 피부 영양 공급에도 좋습니다. 예전부터 클럽파트라도 우유 목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제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들깨가루에 꿀을 먼저 넣고 잘 섞습니다. 그 다음 요구르트나 우유를 넣어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섞으면 됩니다. 새하얀 얼굴에 들깨가루 팩을 골고루 펴 발라줍니다. 꿀이 들어있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20분 정도 그대로 둔 다음 미온수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씻어냅니다. 이때 들깨가루가 각질 제거 효과를 내므로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마지막에는 찬물로 마무리해서 모공을 수축시키면 완벽합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강하므로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면 좋고 봄, 가을, 겨울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름에 더 자주 하는 이유는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각질도 더 많이 생기고 색소 침착도 더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질 제거 효과가 있다 보니 과도하게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팩을 한 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각질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피부가 더 예민하므로 자외선 차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보너스로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특별한 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백옥 피부 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팩인데 재료도 간단하고 효과도 탁월합니다. 재료는 알로에 젤 종이컵 반 정도, 벌꿀 반 큰술, 올리브 오일 쌈 티스푼입니다.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각 재료의 효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알로이 젤은 만능 스킨케어 재료입니다. 알로에에는 75가지가 넘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알로인과 알로에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알로인은 한겸 효과가 뛰어나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햇볕에 탔을 때나 피부가 빨갛게 될 때 알로에를 바르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알로에신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미나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의 수분 보유력도 정말 뛰어납니다. 자기 무게의 200배가 넘는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촉촉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올리브 오일도 훌륭한 재료입니다. 요즘 들기름만큼이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자체에도 올레산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충하면 피부가 더 건강해집니다. 올리브 오일의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은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집니다. 제조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종이컵에 알로에 젤을 반 정도보다 조금 더 담습니다. 그 다음 벌꿀 반 큰술을 넣습니다. 올리브 오일 쌈 티스푼을 넣습니다. 이제 잘 저어줍니다. 처음에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저으면 묽은 크림처럼 변합니다. 색깔도 하얀 크림색으로 변할 때까지 잘 저으면 완성입니다.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 팩은 다른 팩들과 달리 조금 묽은 편이라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말고 얇게 펴 발라줍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둔 다음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이 팩의 특별한 점은 씻어낸 후에도 촉촉함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톤이 한 단계 밝아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팩은 자극이 거의 없어서 일주일에 2번까지도 괜찮습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칙칙할 때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이 팩을 한 다음 날 외출하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는 말을 들을 겁니다. 팩을 만들 때 알로에 젤 대신 신선한 알로에를 직접 갈아서 쓰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우니까 시중에 파는 순도 높은 알로에 젤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 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몸 안에서부터 피부를 좋게 만드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발라도 몸 안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검버섯과 기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 먹으라는 의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키위가 더 좋습니다. 하루에 키위 하나면 충분하고 새콤달콤해서 먹기도 좋습니다. 의외로 파프리카에도 비타민C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샐러드에 넣어서 먹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아삭아삭하니까 식감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먹기에도 좋고 우유나 요구르트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가끔 사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맛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담백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와 녹차를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생 블루베리가 비싸면 냉동 블루베리 사서 요구르트에 넣어 먹거나 그냥 해동해서 간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녹차는 하루에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연하게 마시면 됩니다. 오후 3시 이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와 시금치를 자주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 스파게티나 토마토 달걀 볶음 같은 요리로 먹으면 좋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시금치 나물로 먹어도 좋고 국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부와 달걀을 자주 먹는 것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 조림도 좋고 순두부찌개도 좋고 먹기 쉬운 요리로 해서 먹으면 됩니다. 달걀은 하루에 하나 정도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계란찜, 달걀말이, 삶은 달걀 모두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음식들을 억지로 다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먹던 음식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이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더 챙겨 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나 블루베리를 먹고 나물 반찬 한 가지는 시금치로 하고 차는 커피 대신 녹차로 가끔 바꿔 마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이지만 절대 포기할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들기름 팩, 들깨가루 팩, 배곡 피부 팩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좋은 음식들도 조금씩 더 챙겨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 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부도 살아있는 조직이라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인터넷에 떠도는 위험한 민간 요티법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안전한 천연 재료들로만 관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피부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거나 가렵거나 아프거나 피가 나는 경우에는 꼭 피부과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전문의에게 한번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름다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했습니까?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예쁘게 가꾸는 시간입니다.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다고 해서 외출을 피하거나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소개한 방법들로 관리하면서 자신감 있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로 피부를 상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정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검증된 피부 관리법들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밥도 남들보다 적게 먹고 군것질도 거의 안 하는데 왜 당뇨에 걸렸을까?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병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있죠. 아마도 배가 좀 나오고 체격이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비만이 당뇨의 아주 중요한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뵈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도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누가 봐도 아주 마른 체형이셨어요. 평생을 소식하고 꼬박꼬박 산책도 하셨는데 그만 건강검진에서 당뇨 확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교수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먹고 뚱뚱한 사람도 저렇게 건강한데 왜 하필 저한테 이런 병이 생겼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당뇨는 뚱뚱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억울한 당뇨에 대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그냥 혈당이 좀 높은 병,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혈당 수치 자체에만 굉장히 집착하시죠. 아침에 공복 혈당 재고, 밥 먹고, 식후 혈당 재면서 그 숫자 하나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또 안도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혈당 조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눈앞의 그 혈당 수치 자체가 아닙니다. 당뇨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 높은 혈당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독한 찌꺼기 때문입니다. 이 찌꺼기가 한번 만들어지면 마치 우리 혈관벽에 끈적끈적한 연물이 달라붙듯이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망가뜨립니다. 저는 이것을 혈관에 남는 뜨거운 불도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불도장이 머리 혈관에 찍히면 뇌졸중이 되는 것이고 심장 혈관에 찍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콩팥 혈관을 망가뜨리면 결국 무서운 투석까지 가게 되는 바로 그 당뇨 합병증의 진짜 주범입니다. 우리는 혈당 수치가 아니라 바로 이 독한 찌꺼기, 의학 용어로는 당화 최종 산물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마른 사람에게도 당뇨가 생기는 걸까요? 또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고 과일은 달콤하지만 천연당이니까 당뇨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유난히 혈당이 오른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강연에서는 바로 이 당뇨에 대한 3가지 큰 오해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진짜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소중한 혈관을 그 독한 불도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혈관 방어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당뇨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들이 시원하게 풀리고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명쾌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뇨병 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도 어려운지 그 2가지 핵심 위협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이 2가지와 매일 싸우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위협은 순간적인 쇼크입니다. 바로 저혈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은 것만 걱정하시지만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당장 더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 저혈당 쇼크입니다. 우리 뇌는 평상시에 아주 까다로운 장기입니다. 오로지 깨끗한 포도당과 산소, 이 2가지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영양소는 거들떠보지도 않죠. 보통 우리가 밥 먹기 전, 즉 공복 상태의 정상 혈당을 60에서 90 사이로 봅니다. 그런데 약을 잘못 조절하시거나 식사를 거르시거나 혹은 너무 심한 운동을 해서 이 혈당 수치가 50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면 우리 뇌는 그 즉시 비상사태에 빠집니다. 마치 달리던 자동차의 엔진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되면 뇌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이지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것이 당뇨병의 첫 번째 무서운 얼굴, 급성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당뇨병의 2번째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쇼크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느리고 끈질기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만성 위협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혈관에 찍히는 뜨거운 불도장 이야기입니다. 저혈당이 갑자기 전깃불이 나가는 사태라면 이 당화 최종 산물이 일으키는 문제는 집의 철근 기둥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녹쓰는 사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결국에는 집 전체를 무너뜨리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그 과정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당이 높아지면 피 속에 포도당이 많아집니다. 이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그냥 떠다니질 않고 여기저기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끈적한 설탕물처럼요. 어디에 붙느냐? 바로 우리 혈관 벽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에 가서 착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포도당과 단백질이 한번 들러붙어서 변성된 것, 이것이 바로 그 독한 찌꺼기, 당화 최종 산물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에이지스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세포 표면에는 아주 특별한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특정 열쇠만 받아들이는데 이름하여 에이지스 수용체, 저희 의사들은 레이지라고 부르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화 최종 산물이 마치 자기 집 열쇠처럼 이 레이지라는 문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이 독한 찌꺼기가 혈관 세포의 문에 딱 결합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세포 안에서 어마어마한 비상벨이 울립니다. 엄청난 양의 산화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염증 반응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 염증과 활성산소가 혈관 벽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미 조금씩 쌓여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 즉 동맥경화반이 있다면 이 염증 폭탄은 그 찌꺼기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 합병증의 핵심 기전입니다. 뇌, 심장, 콩팥, 눈, 발끝 할 것 없이 우리 몸 모든 혈관에서 이 끔찍한 염증 파티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우리는 저혈당 쇼크라는 급성 위협도 막아야 하고 동시에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만성적인 혈관 염증도 막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당화 최종 산물의 무서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앞서 우리는 저혈당 쇼크의 급성 위협과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만성 혈관 염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둘 다 정말 무섭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이 우리 몸을 이런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의 원인을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뇨를 부르는 세 가지 진짜 원인,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진실을 명쾌하게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바로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제부터 밥, 빵, 면은 좀 줄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교수님, 밥은 줄이겠는데 과일은 괜찮죠? 과일은 천연당이고 몸에 좋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먹는 밥, 빵, 면의 주성분은 전분입니다. 이 전분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 거의 100%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은 즉시 우리 혈관으로 들어가 혈당을 직접적으로 아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과일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조금 다릅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1.5배 정도 더 달지만 먹었을 때 혈당을 직접적으로 확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당은 혈관이 아니라 곧바로 우리 몸의 간으로 직행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당은 간으로 가서 바로 지방이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우리 간은 과당이 들어왔을 때 정해진 순서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1순위는 간창고에 글리코겐이라는 비상식량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 자거나 운동을 해서 간창고가 비어 있다면 과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창고를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간창고가 이미 꽉 차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쌀밥으로 배부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
즉 포도당 때문에 이미 간 창고는 글리코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디저트로 달콤한 과일이나 과당이 듬뿍 든 음료수를 또 마십니다. 간 입장에서는 창고가 꽉 찼는데 자꾸만 과당이 밀려 들어오는 총과잉 칼로리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간은 어쩔 수 없이 갈 곳 없는 이 남는 과당들을 신생지방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중성지방, 즉 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방을 간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즉 과일, 즉 과당도 잉겨 상태에서는 지방간과 살을 찌우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밥이냐 과일이냐 둘 중 하나만 나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음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교수님, 저는 어제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아침 혈당이 왜 이렇게 높죠? 잠만 설쳤을 뿐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은 이걸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하루 만에 20에서 30%까지 뚝 떨어집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코르티솔은 우리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마구 방출시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지금 위기 상황이니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피 속에 뿌려라 하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만으로도 간에서 당을 꺼내 쓰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죠. 마지막 세 번째 진실은 바로 체질, 즉 유전과 자가 면역의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 마른 당뇨 환자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당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인 E형 당뇨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원인으로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라다라고 부르는 성인 잠복성 자가면역 당뇨입니다. 이 병은 겉보기에는 2형 당뇨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1형 당뇨처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췌장의 베타 세포를 파괴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먹는 약이 좀 듣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약이 전혀 듣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치료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 모디라고 부르는 유전성 당뇨도 있습니다. 이건 특정 유전자 하나가 고장나서 생기는 병입니다. 보통 25세 이전에 비만하지 않아도 발병하고 가족 중에 유난히 당뇨 환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죠. 이처럼 라다와 모디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항체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나는 마른 편인데 왜 당뇨일까 억울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이 진짜 원인을 찾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당뇨의 원인이 단순히 밥이나 과일 혹은 뚱뚱한 것만이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심지어는 유전이나 자가면역 문제일 수도 있다는 복잡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이렇게 원인이 복잡하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건가 하고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인은 복잡해도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명쾌한 해결책은 놀랍게도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총량 관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밥이 나쁘냐, 과일이 나쁘냐는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필요한 만큼은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합니다. 문제가 되는 순간은 언제나 총과잉 칼로리 상태일 때입니다. 즉, 내 몸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때죠. 총과잉 상태에서는 밥에서 온 포도당도 당연히 살로 가고 과일에서 온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 즉 지방간으로 더 쉽게 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포도당과 과잉 시 지방간을 만드는 과당, 이 둘 다의 총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맛있는 음식 속에 숨어 있는 정제당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달콤한 음료수나 주스에 들어있는 액상과당, 그리고 빵, 과자, 각종 소스와 양념에 듬뿍 들어있는 설탕이 그것입니다. 이런 정제당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 식욕의 봉인을 풀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달콤한 음식들은 우리 뇌를 자극해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고 자꾸만 더 먹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총과잉 칼로리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주범인 셈이죠.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이 액상과당과 설탕이 들어간 맛있는 가공식품부터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드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얀 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십시오. 잡곡밥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소는 우리 몸이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장 속에 있는 좋은 세균들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선제적인 검사입니다. 열심히 총량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몸의 혈관 상태가 어떤지, 이미 독한 불도장이 어디에 찍히기 시작했는지 미리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증상이 생긴 뒤에는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 검사는 꼭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첫째는 경구당부화 검사입니다. 나는 아침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중에 식사만 하면 혈당이 폭포수처럼 치솟는 숨겨진 당뇨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사들은 내당능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이 숨겨진 당뇨를 잡아내는 유일한 표준 검사가 바로 포도당 물을 마시고, 제보는 경구당부화 검사입니다. 둘째는 미세알부민뇨 검사입니다. 아주 간단한 소변 검사입니다. 이것은 당뇨로 인한 콩팥 합병증이 시작됐다는 최초의 신호입니다. 소변에서 이 미세한 단백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콩팥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신의 뇌, 심장 혈관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조기 경보입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혈당과 혈압을 훨씬 더 강력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을 함께 갖고 계십니다. 이미 동맥경화가 시작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이 검사는 우리 목에 있는 뇌로 피를 보내는 가장 큰 혈관인 경동맥에 얼마나 찌꺼기, 즉 경화반이 끼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미리 이 경화반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무서운 뇌졸중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검사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검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아주 귀중한 정보가 될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당뇨에 대한 여러 가지 숨겨진 진실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드리고 싶었던 핵심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뇨는 단순히 혈당계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병이 아닙니다. 둘째, 당뇨의 진짜 무서움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당화 최종산물이라는 독한 찌꺼기입니다. 셋째, 그래서 당뇨 관리는 곧 혈관 관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밥이냐 과일이냐 포도당이냐 과당이냐를 두고 고민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총과잉 칼로리 상태로 만들지 않는 총량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 몸의 혈관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그 선제적인 검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그동안 당뇨병 때문에 억울하고 불안했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몸을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현명하게 관리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매일을 되찾으시기를 제가 국민 주치의로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로 꾸준히 보답하겠습니다.